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하반기 소방직 한국사 문제 풀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원급제 공무원 한국사에서 소방 한국사를 맡고 있는 정한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처음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소방직 문제를 처음으로 접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제가 보는 여러분에게 주는 정보로서 문제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문항 수준 볼까요? 거기 매우 쉽게 출제됐다는 게 핵심이 될 거예요. 굳이 난이도 평가만 하다. 이게 참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직렬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점 받는 수험생들, 한국사 같은 경우는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처음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의 시대별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일단 전근대사는 10문제고요. 근현대사가 10문제입니다. 보통 근현대사가 다른 데서는 6, 7문제인데 근현대사의 비중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야별 출제 비율에서는 정치사가 15문제. 그러니까 정치사, 물론 인물과 국왕, 왕대사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만은 정치사가 되게 많았어요. 물론 이제 그 정치사를 지향했지만 선택지는 문화적인 내용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난이도가 쉬워지게 되면은 사실 경제사라든가 제도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쉽게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 내용을 물어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또 근현대사 부분은 이 10문제나 출제가 됐는데 수험생들이 보통 느끼는 체감이 근현대사 파트가 좀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연도를 좀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의 흐름 이런 게 좀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10문제가 출제됐지만 난이도가 되게 낮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항 구성에 있어서도요, 대부분 그 표를 나타낸 두 문항 빼고서는 대부분 사료와 자료 제시형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단문적으로 물어보는 유형은 전에도 보건 문제에서는 좀 보였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건 문제 같은 데서 있었던 사진이나 그림 문항은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순서를 묻는 문항도 역시 출제가 됐지만 거의 수험생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 보이진 않았다는 것이죠. 자, 종합적 결론은요. 문제 공개 예고 후에 실시된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매우 전형적인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출제되었던 문제들의 유형에서 약간 바꾸는, 그러니까 그걸 더 쉽게 만드는 그 정도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9급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본 학생들은 거의 만점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런 전망이 계속 될 것인가. 우리 소방직 시험이 보통 4월에 있잖아요.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회의적이고요. 아마도 여타직렬과 비슷한 유형으로 수렴될 거예요. 좀 쉽긴 쉽더라도 조금씩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옆에 보시면 그 문제의 특성, 핵심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초기 국가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고조선과 함께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사실 답이 맨날 정해져 있고 맨날 그 똑같은 유형을 반복적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 나라의 특징들 정리하는 건데 거기 1번에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점을 옳은 거 됐는데 중략 이후에 보면 부락을 함부로 침범 벌로 노비와 소 말을 부과하는데 이를 책화라고 한다. 책화라는 풍습이 있던 곳이 어디냐? 동해죠. 이건 외워야 될 문제니까 특별하게 난이도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어떤 여타 다른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국가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1번에 보면 사출도가 존재했다. 부여의 사출도죠. 정치조직입니다. 마가구가 저가구가. 그 다음에 2번에 서옥제라는 혼인풍습은 고구려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동해에 해당이니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소도라고 불린 신성구역인데 그 밑에 설명도 나왔습니다만 보통 소도 그러면 천군이 지배하는 신성지역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마한이다 이렇게 아죠. 사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는 사료는 마한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한이라고까지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제도를 시행한 나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즉 관등과 골품의 관계를 그려놓은 표입니다. 너무 유명한 표죠. 한국사를 준비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근데 이 표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즉 이거를 시행한 나라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쉬웠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골품제도는 신라의 대표적인 제도고 사회적인 측면과도 연관이 되는 정치적 측면과 함께 사회적 신분제도와도 연관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라와 관계된 걸 골라라. 그럼 나머지 선택지는 다른 삼국과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예. 1번 22담 내 왕족을 파견했다. 자, 이거는 백제 무령왕 시기의 사료죠. 백제가 475년에 백제가 한성이 함락이 되죠. 475년 한성이 함락되고 문제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사망하죠. 그러면은 475년 이전에 한강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475년에 고구려의 한성이 함락되면서 한강역 빼앗겼다가 551년에 다시 재탈환을 잠깐 합니다만은 신라에게 빼앗기죠. 결국 성왕이 이제 신라를 공격하다 사망 전사하게 되는데 그 관산성 전투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들어가는 시기 될까요? 이제 한성 함락하고서 부여로 공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공주에서 그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분이 바로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22담론은 지방제도라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추론할 정도고요. 자, 이번에 화랑도니까 당연히 신라가 해당이 됩니다. 화랑도라고 하는 거는 밑에도 나옵니다만 원시사회의 청소년 집단의 단합을 도모하는 풍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조직으로 변하게 된 건 진흥왕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삼성육부의 중앙정치조를 갖추었다라고 그랬는데 삼성육부와의 중앙정치조직은 일단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는 발해를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삼성육부를 이성육부 제도로 독자적으로 수행한 나라는 고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의 침입에 대비한 사람은 연개소문, 보장왕 시기의 연개소문이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 연개소문의 정책, 7세기 정책이 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3번입니다. 신라의 왕대사죠. 다음 교서를 내린 왕인데 신라의 여러 국왕 중에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국왕들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는 걸 사실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자주 물어보는 왕이 바로 신문왕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신라의 기틀을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신라의 기틀을 마련한 임금이니까요. 통일신라의 기틀. 거기 지금 지문을 보면요. 결정적 힌트가 흥돌의 활약이 쌓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줄 마지막에 흥돌 등이 악이 쌓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음모가 탄로났다. 김음돌의 난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신문왕의 즉위년에 있었던 왕의 장인 김음돌의 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김음돌의 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의 장인도 추청을 하고 이제 왕권을 강화했는데 이런 교서를 내린 왕이 누구냐? 신문왕이고 신문왕의 업적은 1번 전국을 구주 오소경 체제로 나눈 게 바로 신문왕 때로 정비가 됩니다. 삼국이 통일됐죠. 백제의 영토, 고구려의 영토에 대한 지방행정 조직을 짜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특히 오소경은 경주도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행정의 중심지로 각 지역마다 5개의 소경을 두게 한 것도 특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황룡사를 건립해서 왕권을 강화한 황룡사의 건립은 진흥왕이죠. 통일 이전입니다. 물론 그 황룡사에 구축 목탑을 세운 분 있죠?
선덕여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일의 염원을 담은 황룡사는 그런 염원을 진짜 들어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거잖아요. 신라인들은 너무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라인들이 이 신라는 부처가 직접 도와주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절을 짓죠. 하얀 절.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나라. 불국사라고 짓죠. 그러니까 통일 전 황룡사, 통일 후 불국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해 유민을 대대적으로 포용한 대표적 임금은 태조 왕건입니다. 물론 왕건 이후에도 발해의 유민들은 간간히 고려해 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왕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다.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육전에서는 매소성, 해전에서는 기벌포. 자, 나당 전쟁, 675년에 있었던 나당 전쟁의 승리인데요. 이 나당 전쟁 승리함으로써 무력으로 당을 압박함으로써 구축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단순히 당의 도움으로 얻은 게 아니라 신라가 직접 무력을 통해서 힘으로써 삼국 통일을 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 아니겠어요? 이렇게 통일을 주도한 임금을 우리는 보통 통일 문무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말한 신문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통일 문무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이제 제도 정비한 거는 이제 그게 신문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신문왕을 이제 뭐 가르칠 때 뭐 하도 저 학생들 기억을 못할까봐 여러분 보는 신문 있잖아요. 뉴스페이퍼. 그래서 뉴스페이퍼 킹이라고 돼요. 미국에서도 신문왕이 있다고 하잖아요. 신문을 잘 만드는 퓨리처라는 사람이 신문왕이거든요. 그 신문왕과 이 신문왕은 달라요. 그 뉴스페이퍼 킹이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4번은 자, 고려의 왕대사죠. 그 중에서도 성종을 이제 묻는 문제인데요. 거기 보니까 청컨대 외관을 두세요. 지방관 두십시오라는 거죠. 그 유명한 성종 때 시무 28조를 올린 최승로에 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최승로는 태조 왕건의 무릎에 앉아서 논어를 읽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총명했던 사람인데, 비해적 광종 같은 임금들은 중국 중심의 과거 제도를 도입하면서 중국 학사들을 많이 우대하죠. 이때 최승로는 국내파였어요. 중국에 유학 간 적도 없고 좌절하지 않고 자기 시대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려조의 최고의 준비된 관료가 최승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때가 왔습니다. 성종이라는 임금이 등극했고 그는 과거를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를 세우려고 했죠. 많은 관리들에게 시무책,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 사안들을 적어 올리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예상입니다만은 되게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이런 거 시키지 그랬을 텐데 드디어 때가 왔고 나서 일필휘지로 쓰는 사람이 바로 이 최승로다. 무려 28개조를 옮기고 현재 남아있는 건 22개조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22개조 이렇게 분석해보면 거기 이제 해설에도 보입니다만은 둘째 줄 최승로는 유교 사상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 정치 동그라미 하시죠. 바로 이 중앙집권적 귀족 정치를 지향했다고 보이시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중앙집권이잖아요. 그걸 하려면은 지방관을 파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관들은 주로 과거를 합격한 사람들이죠. 충성의 대상이 국왕, 왕조인 사람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에 누가 있어요? 호족들이 있는데 지방관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집권을 하기 위해서 지방관을 보내자라고 얘기한 최승로, 시무 28조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훈요 10조는 이거는 이제 태조 왕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훈요 10조가 태조 때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면 우리가 크게 이제 여기에 의존하지만은 이게 한참 뒤에 태조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발견이 되잖아요. 성종 이후에 이게 발견이 되는 바람에 학계에서는 좀 사료로서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걸 훈요 10조는 태조 왕건일 것이다. 그리고 2번 12개 주요지계 지방학파 이거 바로 이게 답이네요. 자,
지방관 파견, 12목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고려는 계속해서 지방관을 파견하지만 사람들을 다스려서 지방관이 반드시 나가야 될 규모가 되는 지방의 모든 곳에 지방관을 파견하지는 못합니다. 3번에 보니까 광독과 중국의 독자적 연호.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연호를 썼던 임금 광종입니다. 광종은 황제라고 칭했죠. 그래서 이걸 외왕내제라고 그래요. 바깥으로는 왕이라고 하지만 내부로는 황제라고 칭한다. 베트남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황제라고 했고 중국에서는 왕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광종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4. 이자겸의 난을 습하고 민생을 안정시켰다. 이자겸의 난이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인종 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민생을 안정시키는 여러 정책 중에 하나. 서경천도도 이제 그래서 좀 나왔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은 삼국사기 편찬. 삼국사기가 유교적인 그 역사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자겸의 난 같은 큰일을 당했을 때 춤과 효를 강조하는 그런 역사서를 만드는 것도 민생 안정과 관계 있다. 이렇게 추가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인데요. 단판의 결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려의 대외 관계와 이제 국난 극복사인데 소손룡과 서희죠. 자, 소손룡은 거란의 장수였고 서희는 광종 때 실시된 두 번째 과거에 장원급제한 당당한 문과 출신의 그런 문관 장군이었죠. 그런데 서희는 예리한 그 외교 감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진을 몰아내면은 여진 때문에 너희와 교류를 못하니 여진이 없으면 우리가 교류할 것이다 라는 조건을 내세웠죠. 소손룡은 당연히 이들 거란의 목적은 중국, 중원의 정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서희는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안을 했죠. 그래서 강동육주라는 것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 강동육주. 너무 단순한 아주 너무 유명한 국난국보사인데요. 2번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고려의 이제 몽골 지배했던 쌍성 총감부 화주 지금의 저기 원산과 함경도 지역인데요. 이 화주로 가려면 천령이라는 영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 쌍성 총감부인데 그 천령 이북의 쌍성 총감부를 회복한 임금은 고려 말에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무령으로 직접 수복하죠. 3번에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였다라고 그랬는데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서 또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틀린 거고요.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라고 한 거는 우리가 이제 개경 환도는 몽골의 침략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해설지 3번을 보시면 서희의 단판이 고려는 약속과 달리 군신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걸 하는 대가로 강동육주를 받은 건데 그게 거란이 2차 침입과 3차 침입을 계속해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3차 침입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거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거란의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외교 관계를 끊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이 초기 서희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틀렸습니다. 예. 그 선택지 3번은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가죠. 고려 불교와 승려의 특징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이 불교 문제는 삼국, 통일신라, 고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상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들은 이제 물어보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나오는 승려들이 맨날 정해져 있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둘째 줄 보면은 명리를 버리고, 즉 세상의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응가하여 정에 힘쓰자라고 주장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힘쓰기로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거 이런 거 결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결사를 정해결사라고 하죠. 불교계 타락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정해결사를 추진한 인물 보조국사 진울이 되는 거죠.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 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1번 세속 5개를 만들었다. 세속 5개는 화랑에게 내린 원광법사의 훈계, 계율이잖아요. 그 원광법사라고 하는 분은 뭐 삼국시대에 신라에 있던 분이니까 전혀 답이 될 수 없고요. 이번에 도노점수, 이게 이제 가장 이 문제의 이제 답안이라고 보여지는데, 도노라는 것은 내 마음이 부처 마음을 아는 것을 도노라고 그래요. 분뜻 깨닫고 점진적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걸 도노점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신문화쟁론, 뭐 원효의 저작이잖아요. 통일신라, 신라가 상국 통일하기 전에 태어나서 통일 후까지 살았던 원효대사. 뭐 원효대사 같은 경우가 많이 물어보는데요. 신문화쟁론이라고 하는 그 일반 논이니까 불경에 대한 해석을 붙였는데요. 지금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쟁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불교 종파를 하나로 통합하는, 자, 그런 입장이 있었을 뿐 아니라 불교 대중화에도 맨날 언급되는 원효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아미타불 외웠다고 하고, 그 아미타불이다 쓰면 극락 정토 가고 싶어하는 그 정파를 뭐라 그래? 정토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토 신앙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4번에 해동천태종을 창시했다. 해동천태종은 이제 대립이 좀 있었죠.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승화시키고자 했던 종파입니다. 이 종파는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분이 송나라 유학을 갔다 와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그런 종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까 도노점수 얘기했대. 이 보조국사 진울은 바로 그 문벌귀족 시기인 천태종 시기, 이 진울이 보조국사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열고서 얼마 있어서 입적하시고, 이러한 선교의 통합이라는 게 이제 유명 무시라 되거든요. 그 이후에 등장한 분이 이제 진울이기 때문에, 진울은 도노와 점수, 즉 깨달음을 해도 점진적 수행을 해야 된다. 즉 그 점진적 수행은 교종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 정치적으로도 이 대각국사 의천은 왕자였고 문벌귀족에 가까웠다면, 여기 도노점수를 주장한 우리 진울대사, 대각국사, 보조국사 진울은 그 무신 정권의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승려들을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렇게 일반적 승려는 기본이고요. 조금 언급이 잘 안 되는 승려들도 여러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굳이 그런 승려들에 대한 언급은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7번 조선시대 왕대사죠. 밑줄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삼국 이래 중국에서 역설을 수입해서 사용했다.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그 기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역법이죠, 뭐. 그 역법이 돼야 달력을 만들고 달력을 바탕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전근대 국가에서 이 역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날이 따뜻해졌다고 씨 뿌리고 뭐 날이 춥다고 뭐 이렇게 수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기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절기에 맞추는 건데, 또 달력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당나라의 선명력 같은 것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그 고려 때도 선명력을 쓰다가 원나라 수시력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도 이걸 좀 뭔가 명나라의 대통령을 받아들였는데, 이런 역법이 다 중국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위도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오차가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바로잡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역법 자체도 완벽하지 못해 오차가 많았다. 그래서 이 왕은 정인지 정초 정음제 기명하여 우리 고유의 역법설 만들었다. 그래서 원나라의 수시력, 옛날에 썼던 거, 명나라의 대통령을 보완해서 칠정산 내외편이라는 걸 만듭니다. 칠정산 내외편이죠.
근데 지금 그 역법서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번 문제는 7.4 4편. 근데 이 7.4 4편 같은 거는요, 세계 천문학사상에도 크게 의미 있는 그런 역법이 되겠습니다. 한양을 기준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 기준에서는 오차가 좀 있죠. 하지만 상당히 정교한 역법을 만들었다. 당시 일본은 역법을 못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봐도 이 역법을 만들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굴까요? 세종이죠. 세종. 조선 전기 세종에 관한 왕대사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뭐 한글 창제 뭐 다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수없이 많은, 심지어는 영토까지 정복해요. 확장하잖아요. 사군과 육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토, 삼국시대 그 상통일 빼고 영토 확장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태조 왕건이 올라갔죠. 그리고 공민왕이 개척했고요. 그리고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그게 몇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그래서 세종의 왕대사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업적을 오른 걸 골라라. 그런데 일본에 보니까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했다는 거죠. 시작했다, 완성했다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경국대전은 이제 육전체제로 만들어졌거든요. 2호 예금형과. 그래서 육전체제 중에 이제 2개가 완성된, 편찬에서 완성 2개 정도만 완성됐을 때 죽은 임금이 세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세조, 나머지를 다 완성한 건 성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약간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금소갈자인 갑인자를 주도했다. 자, 우리나라의 금소갈자야 뭐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 종주국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이 세종의 아버지 태종 때 이미 이제 개미자라는 걸 만든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 때 와가지고도 여러 글자를 만듭니다. 그런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이 금소갈자 중에 그 서체가 아주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갑인자입니다. 갑인자. 갑인자로 찍은 책은 지금 현재도 골동품적 가치가 아주 높아요. 혹시 TV쇼 진평명표에 나오면 액수가 크게 올라갈 겁니다. TV쇼 진풍명표 참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선배인 김영복 선생님도 거기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예,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은 제가 그 김영복 선생 소개시켜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아이고, 그렇다고 뭐 삥땅하자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갑인자,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거죠. 이거 말고도 뭐 경자자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갑인자로 만든 서체가 아주 아름답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조선 전기의 금소갈자를 얘기했는데 이게 세종이다. 그 세종대왕 뭐 하나 하면 최초거나 뛰어나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자, 뭐 사병력부의 군사권을 장악한 거는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죠. 본인 스스로가 사병으로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고자 했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죠. 집현전을 계승해서 홍문관을 설치한 것. 그 집현전 학사들이 단종 복위운동에 관여하니까 세조가 자기가 어땠어요? 이거 모두 없애버리자 이렇게 없앴잖아요, 집현전을. 이걸 다시 부활한 임금이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홍문관이라고 바꿨죠. 조선 전기의 왕대사인데, 조선 전기 왕대사들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8번은 이제 왕대사와 함께 대외관계사까지 같이 이제 정리한 건데요.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다. 이 왕이 배은망덕했다. 나쁜 왕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랑캐를 정벌할 때 은밀히 강옥립을 시켜서 동태를과 행동하게 했다. 강옥립. 결정적 힌트네요. 그러면 강옥립을 보내서 중립 외교를 했던 임금, 우리는 광해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광해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상당히 현명했던 외교 정책으로 보고 있고, 그런 큰 가지는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렇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광해군의 정책.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에 집권해가지고요, 임진왜란으로 황폐화된 전후 복구를 뛰어나게 열심히 한 임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죠. 1번.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했다. 광해군은 중립외교죠. 친명배금은 이제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라는 분부터 시작을 하죠. 친명배금 정책입니다. 2번. 외구의 근거지는 대마도를 토벌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해설지 2번을 보세요. 우리 역사에서 대마도를 토벌한 게 확인되는 게 3번이 있습니다. 1차 대마도 정벌은 1389년 고려 창원 때 왜구를 근거로 해서 대마도를 갔다고 하고, 2차 대마도 정벌은 1390년 태조 때입니다. 근데 1차와 2차는 사료가 거의 없어요. 그냥 대마도 갔다 정도만 나오는데, 이어서 세종 때 이종무가 3차로 대마도를 정벌함으로써 왜구의 창궐을 막을 수 있었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 조선으로 한다면 대마도 토벌은 세종이 해당이 된다. 그 이전에도 2번이 더 있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는 고려 말 조선 초다. 3번. 여진을 정벌하고 사군과 육진을 설치했다. 사군 육진은 당연히 세종대왕의 정책이니까 이거는 뭐 다를 수 없고요. 4번. 명과 후금사에서 중립외교로 대처했다. 맞습니다. 이 강홍림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2가지예요. 우리가 선조실록을 얘기하는데 선조실록은 2번 씁니다. 일반 선조실록과 주로 동인이 중심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 선조실록 다시 쓰자고 해서 수정선조실록을 써요. 선조실록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강홍립에 대한 광해군이 강홍립에게 밀지를 줘서 향배를 보게 했다는 내용이 이제 수정선조실록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홍립이 투항한 건 맞으니까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투항하는 과정에서 조선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조선군 2만여 명 갔잖아요.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강홍립은 뭐 투항한 건지 패전한 건지 우리가 좀 정확히 좀 더 가려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그가 후금에게 적극 협력함으로써 후금의 침략을 사전에 방지한 건 맞습니다. 9번으로 가시죠. 밑줄친 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대동법에 관한 건다고 이제 옆에 나왔잖아요. 광해군 주기년에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먼저 경기도에서 시험삼아 실패되었다. 이게 1608년이고요. 숙종 34년 황해도가 실시해서 전면 실시되었다. 100년, 1708년입니다. 100년이 걸렸어요. 양반 지주들이 심하게 반대했다. 왜 반대했을까? 그것이 아마 핵심이 될 텐데, 특산물을 바치는 것을 공납이라고 하죠. 근데 그 특산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특산물이 없어지거나 하더라도 그걸 바쳐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선 중기로 오면서 매우 백성들에게 부담되는 법이었어요. 이걸 바로잡은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특히 그 오리대감 이원익 왕손, 전주이 씨였죠. 이원익 대감의 이런 노력은 진짜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과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집마다 부과 대상인데 그게 아니라 토지에 부과하자는 거죠. 토지가 없는 사람은 부과 대상 제외되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특산물이 필요가 없느냐? 아니죠. 쌀로 대신 받아서 정부에서는 시장에서 사서 쓰는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것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택지 볼까요?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양반에게 군포를 직접 징수한 것은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호포제라고 하죠. 2번,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시장에서 사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관리들이 양반 체면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납부했는데, 그걸 우리는 대신 납부한 건 이제 누군가에게 용역을 줬어요. 이제 그래서 어용상인이 등장하는데, 허가받은 상인, 그들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동법에 대한 설명에는 당연히 공인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된 건데요. 흉통을 고려해서 토지세를 걷었던 것은 세종대왕 때 만든 공법이죠. 전분 6등과 연분 9등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했다. 결작, 자, 균역법이라고 하는 영조의 정책,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으니까 부족분이 생기죠. 그걸 토지에 또 결작이라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균역법과 관련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경제에 관한 문제, 대동법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조세를 묻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10번 가나 인물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인물사인데요. 특히 조선 후기 실학자들 물어보겠습니다. 가에서 보니까 성호사설을 얘기하고 있죠. 성호라는 호를 썼던 사람은 이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벌을 봤더니 북학이를 조서했다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박제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익과 박제가는 당시 이제 동시대인은 아니다. 약간 서로 이제 이익의 나이가 좀 더 많아서 만날 수는 없지만 보통 농업 중심 개혁론가 이런 걸 주장했던 농업 경세치용파라는 데로 이익에 속한다면 이 북학파인 박제가는 이용우생학파, 이른바 북학파로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서로 좀 달랐습니다. 그 파는. 기억 보시죠. 매매할 수 없는 토지를 통한 자유농 육소를 주장했다. 매매할 수 없는 토지를 우리가 영업전이라고 이익은 불렀어요. 그래서 영업전을 정해서 매매할 수 없게 해야 토지를 잃어버리는 것을 막고 토지 균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토지를 공동경작해서 노동량에 따른 여전론을 주장했다. 자, 다산정약용의 주장입니다. 여전론이죠. 젊었을 땐 여전론을 주장했으나 나이가 들어서는 정전제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서 보니까 소비의 중요성을 하면서 선고주는 재물이 우물과 같다로 가지고 유명한 그런 주장을 펼쳤던 게 바로 박제가니까요.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양반정 호주대 한문소설을 쓴 사람은 박지원이 되겠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 내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로 가죠. 다음 사건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근현대사가 되는데요. 역시 근현대사에서도 정치적 문제로 시작을 하네요. 11번에 보니까 밑에 줄에 보면 어제현이 이끄는 조선군수대 격렬한 행전. 자, 어제현 장군 미국과 싸우다가 승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미양요라고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0여 명 정도가 몰살을 당했는데, 자,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뭐냐 그죠? 미국은 이제 통상하러 왔습니다만 명분은 1866년 병인년에 대동강에서 교육을 요구하다가 불탄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는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자, 1번에 오페르트 통상 요구 거절당했다. 이 오페르트 1868년입니다. 이 오페르트가 거절당한 데는 뭐 했어요? 도구를 하잖아요. 흥선대문의 아버지 남영근의 묘를 도구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당시 외국인들 통해서도 나쁜 놈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2번 외교장갑 도서가 약탈되는 사건은 병인양요가 되겠죠. 1866년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것은 병인 박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천주교 신자 중에는 프랑스 신부들도 포함이 됐어요. 그게 원인이 돼서 병자호란이 나죠. 병인양요가 나죠. 4번 평양의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 사건이 일어서 아주 무례하게 굴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요즘 말로 캠프파이어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원인은 바로 4번 제너럴 셔먼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사실 근현대사는 조밀조밀하게 나와서 문제 연도를 외우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고난이도로 끼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조약의 체결 배경인데요. 조약을 잘 보시면요.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외국과 교류를 하는데 관세 조항을 처음 들고 나온 게 조미조약이거든요. 협정관세입니다. 협정관세. 미국과 우리나라가 협정해서 관세를 냅니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관세는 우리나라 고유 권리거든요. 근데 협정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관세권에 대한 자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봐야 되겠죠. 14조에 보니까 본 조약에 의해서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경우, 즉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는 내용이 있다면 이와 같은 권리나 특혜는 미국 관민과 상민에게도 무조건 균점이 적용이 된다. 이런 거를 최혜국 조항이라고 하죠. 자, 이런 최혜국 조항이 처음 들어간 거니까 조미 조약이 되겠어요. 참고로 일본과는요, 강화도 조약이 먼저 맺어지잖아요. 관세 조항이 없습니다. 무관세요, 무관세. 그럼 일본 물품이 물밀듯이 들어오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최국 조항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갔죠. 그러면 조미 조약은 어떻게 해서 체결되느냐? 먼저 가장 큰 게 일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청나라, 특히 이웅장 정부죠. 이웅장이 이끄는 청나라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보시죠. 병인양요? 아닙니다.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한 1896년의 상황 아니고요.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바로 이거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밑에 해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미양요로 악화되었던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이 조선책략이 조선 조야에 확산되면서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왜냐하면 그 미국은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좋은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을 주장합니다. 미국과 연합하자는 얘기죠. 여기서 미국은 영토적 욕심이 없는 도덕적 나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미국과 수교를 주선하던 청나라 이웅장의 권위와도 맞물려 조미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이니까 답은 3번인데요. 조선의 중립화는 언제 나올까요? 열강이 가축했던 때죠. 언제예요? 갑신정변 이후에 거문도 사건이 나서 거문도를 영국이 점령하거든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 열강들의 가축장이 되죠. 그래서 중립화론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시기가 언제든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13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발표된 식을 연패해서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 어디에서나 나오는데, 근데 보통 이제 좀 그 특이한 내용을 내 가지고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거기 지금 뭐 청해 잡혀가 흥선대원을 돌아오게 하고 문벌 폐지 인민평등했으니까 갑신정변 때 주장된. 근데 언제 주장되는지는 알 수 없죠. 왜냐면 뭐 20여 시간의 그 별난에 불과했기 때문에 3일 천하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뭐 24시간이 채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언제 발표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중에 김옥균에 의해서 이른바 갑신정변 때 개혁 요강 14개조로 기록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발표된 시기를 갑신정변을 본다고 한다면 갑신정변이 어디에 들어가냐? 갑신정변 1884년이고요. 아까 갑신정변 이후에 거문도 사건이 난다고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거문도 사건 1885년.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모군란 1882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언뜻 여러분이 보실 수 있지만 근현대사는 연도를 좀 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별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이번에 학교 가신 분들이 운이 좋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웬만큼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강령으로 합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람을 죽이지 말고 충효를 다하고 일본을 쫓아내고 권세가와 귀족을 권기를 없애라. 4가지 발표. 이거 참 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자, 밑에 해설 보시면 제1차 동학농민 봉기 당시 농민군들이 백산이라는 곳에 모이거든요. 그 백산에 집결한 농민군들이 발표한 강령입니다. 4대 강령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 동학농민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당시 군대를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근현대에서는 동학밖에 없잖아요. 자, 동학농민 사건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 흥선대원을 처음으로 압송되었다. 아까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출동을 해서 당시 이제 군졸들에게 의해서 집권자로 이제 떠오른 흥선대원군이 압송되죠. 주권국가로서 있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신정부 때 14개조 정계 뭐라고 했어요? 청에 잡혀있는 흥선대원군을 모셔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흥선대원군은 1885년에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동안에도 대원군은 꼿꼿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도 역시
왕의 아버지답다는 평을 했다고 해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좀 심하잖아요. 여러분 뭐 꼭 그렇게 뭐 살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흥선대원군 나름 뭐 자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번 의회를 설립하고 내정개혁을 추진했어요. 의회 설립과 근데 이게 설립하고 이러면 안 되죠. 설립된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회 설립과 내정간섭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더 맞는 것 같은데 표현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독립협회에서는 이른바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추진하고 고종의 재가를 얻어내죠. 중추원한 기구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의회식으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마 그래서 설립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고요. 3번에 교육국조서 갑오개혁 때 근대적 교육을 하겠다고 국왕이 발표한 교서입니다. 집강소를 설치해서 부패한 행정을 개혁했다. 집강소는 뭐 농민단체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해산한 다음에 전라도 지방 약 54개 현에 가서 지방관과 함께 협치를 했어요. 농민들이. 그걸 집강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기념비적인 농민자치기구니까 기억하십시오. 15번입니다. 가관화했던 사실로 옳은 거. 1920년 만주의 독립운동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독립운동사를 어려워하는데 사실 제 생각은요. 독립운동사 문제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가장 교훈이죠. 그런데 솔직히 뭐 한국사 능력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시험에서 제가 뭐라 하냐면 독립운동사 딱 나오고 이거 틀려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요. 당나게 큰 결정도 안 하는데 왜 이 어려운 걸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기 나라 독립운동사는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쉽게 나왔습니다. 청산리 대첩을 전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탄압한 것. 이걸 간도 참변이라고 그러죠. 간도 참변. 15번 문제. 간도 참변. 근데 간도 참변은요. 경신 참변이라고 합니다. 경신 참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낙원은 청산리는요 원래 사람들이 사는데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다 마을이 다 불타가지고요. 참여부 정유 신민부 이 3부라고 하는 밑에 설명 나옵니다만 1923년서부터 되니까 1923년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 간도참변은 1920년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만주사변은 1931년이죠. 자유시 참변, 자 1921년이죠. 중일전쟁 1937년이죠. 국가총동원법, 중일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무제한 동원을 외쳤던 게 1938년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자, 그 자유참변의 설명 밑에 볼까요? 간도참변을 이렇게 일제가 독립군부대를 추격해 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교민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독립군들은 모여서 닐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대한독립군단령을 만들죠. 그래서 그 부대가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독립군의 부대의 지휘권을 놓고 공산주의 파벌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상해파하고 이르쿠츠크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싸우면서 총을 겨누고 싸우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비극적 사건. 뭐 어떤 기록에는 800명 이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일본과 싸우던 병력이 우리끼리 싸웠다는 거죠.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1921년입니다. 답은 그 사이에 들어갈 자유시 참변이 되겠네요. 별로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사건도 아닌 걸 문제에다 내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요. 다른 것도 낼 수도 있는 말이죠. 자, 16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볼 수 있던 모습. 식량 배급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여자 정신 근로령이 있고 마지막 쪽엔 징용이 있으니까 1938년 국가 총동원령 이후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 치안유지법을 제정하는 관리 이렇게 되는데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건 1925년입니다. 치안유지법이라는 건 사회주의 사상, 즉 공산주의를 잡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당시 우리나라 내부에 조선 공산당들이 결성되기 시작했거든요. 1920년대부터 20년대부터 28년까지 무려 7차례 이상 결성되다가 모두 이제 일본에게 어떻게 됐어요? 적발돼서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조직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데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이제 치안유지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신민서사는 이제 1937년이니까 이거는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는 교원은 1910년대 무단통치죠. 조선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거 역시 조선 태형 무단통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해설의 2번을 밑에 보시면 한국신민서사 우리 일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시 총독부 항무국장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친일파 김대우라는 사람이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이렇게 친일파들은 더 앞장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 친일 세력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17번. 다음 글을 쓴 역사학자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일제시대의 역사, 우리가 보통 실증사,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민족주의사. 3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실증사,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와 그 다음에 민족주의사.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지금 보면 알다시피 혼을 강조했거든요. 혼은 정신 아니에요. 정신을 찾으면 나라 되찾는다. 민족주의 사기죠.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고요. 그 민족주의 가는 게 고른 게 민족주의 역사학자는 많이 언급되는 분 누구예요? 신채호, 자, 혼을 강조한 박은식, 신채호 뭐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과 관련된 거 고르는 거니까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 선생이 되겠죠. 박은식 선생은 거기서도 이제 거기 한국통사라는 말은 없는데 이 지문 자체가 한국통사 서문의 일부거든요. 앞을 통짜입니다. 나라 망하는 과정을 쓴 역사예요.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피로 쓴 독립운동사 이 근대사에 관심이 많았고요. 제가 뭐 해설을 넣어놨습니다만은 1926년에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다가 분열된 민족주의 진영들의 그 행태를 보시고 사실상 뭐 단식하셨죠. 그래서 이제 자결을 하시다시피 해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박은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거기 선택지 보면 일본의 진단학회도 있는데 진단학회는 이제 실증사학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국어학이라든가 민속학자들이 모여서 일제가 만든 청구학회, 대항학회에서 만든 그런 한국학의 단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역사가 중심이 되지만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고 4번에 유물사관에 대해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것 이걸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죠. 대표적 인물은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17번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넘기시고 18번입니다. 대신에 위원회에 대한 설명인데 아예 위원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하니까 건국준비위원회죠. 뭐가 이름만 바꿔도 되는 거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란 게 그걸로 이제 바뀌었죠. 건국준비위원회가. 그래서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대표하는 우리 나라의 정부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는데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해산됐던 건데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좌우합작 7원칙은 적어도 모스크바 선상회의 이후에 좌와 우가 분열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맞지 않고요. 50 총선거 실시를 결정한 거는 유엔에서 결정됐죠. 50 총선거 유엔에서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한 재헌의회죠. 50 총선거로 만들어진 최초의 국회 재헌의회. 그러나 이 처벌법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4번은 여운형과 안재홍이 중심에 옮겼다. 자, 중도 좌파의 여운형과 중도 우파의 안재홍.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인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요. 사실 또 인민위원회라는 걸 각 그 지방에다가 조직을 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는 이제 소련 군정을 그걸 인정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인민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친일파들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고 일본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다음에 선언문이 발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거. 민주화운동 한 세 가지. 1960년 4.19,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87년 6월 민주항쟁. 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건 뭐 기본적인 건데요. 거기 5번에 보면 3.15 선거는 불법이다. 그리고 정부권 선거 다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4.19와 관련된 사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 해설을 보면 제시된 사료는 4.19 혁명 당시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이야 대학 교수들 아무것도 아니고 뭐 연구비 횡령하고 별볼일 없습니다만은 이때는 대학 교수가 상당한 그 어떤 선비들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영향이 컸는데 이들이 이런 것을 발표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죠. 이거를 우리는 4.19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4.19라고 하죠? 4월 19일 날 서울의 그 많은 인파들, 시위에 나온 인파들에게 경찰이 총격을 가해서 20명 이상이 죽죠. 그래서 이제 4.19라고 하고, 그럼에도 끄떡도 안 하고 있던 이승만이 이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문 같은 것이 이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4.19에 대한 걸 고르죠. 옳은 걸 골라라. 대통령의 하야 발표를 이끌었다. 맞네요. 이번에 6.29 선언이 발표된 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3번 신군부 세력의 권력장악을 막고자 했다는데 신군부 세력의 권력장악을 막고자 노력을 했던 것은 서울의 봄 1980년 79년 12.12 사태로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울의 봄 시기의 시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4번의 시위가 시민군 중에서 개헌과사들, 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겠죠. 초유의 사태죠. 그렇게 따지면 뭐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따지면 전두환에 비하면 아마추어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전두환에 비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또 전두환이 아마추어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진화하나 봐요. 독재도. 그걸 막는 거. 민주주의도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20번입니다. 다음 선언문 발표에 당연히 올해 나올 거라 예상이 된 거죠. 요새는 남북 화해 모드고 당연히 남북 정상을 계속하잖아요. 그럼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나올 주제가 되는 거예요. 6.15 남북 공동선언인데요. 거기 남과 북은 그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의 연결. 2번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통일을 제안한다. 서로의 체제 인정에서 이제 넘어져서 통일 방안까지 서로 인정하겠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이렇게 잦은 그런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던 토대가 여기서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여기 2000년에 있던 6.15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인데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담의 결과가 뭐죠? 일본의 남북조정위원회는 72년에 했던 7.4 남북공동성명에 의해서 남북이 만들어졌으나 별일 없이 크게 이제 활용 못하고 없어진 조정위원회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7.4 공동성명이 맞고요. 이번에 남북한 유엔이 동시가요. 91년이죠.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만들죠. 서로 불가침. 경의섬 철도 복구 사업 이거죠. 최초의 남북 적시자 회담은 1972년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직후예요. 물론 7.4 남북 공동성명하고 별개로 그 이전부터 적시자 회담이라는 게 71년부터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하고요. 7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이어지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 신도 쭉 살펴봤는데 소방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쉽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자, 그런데요. 충분하지만 이렇게 나온다면 아까 우리 예상에도 봤지만 처음 문제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내느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더 어려운 문항이 한두 개씩은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대비하시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8 하반기 수방직 한국사 출제 경향 분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